야,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파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렸는데 담임교사의 성추행 혐의도 충격을 줬는데요.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마약 사건부터 좀 보죠. 네.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점점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까지 입건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지드래곤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건은 이성균 건이랑 별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서 또 언제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투약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건이라는 의미는 앞서 이성균 씨 사건이 알려졌을 때 보면은 8명이 내사 단계였다가 이제 3명이 혐의가 좀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고 그중에 1명이 이성균 씨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안에 지드래곤은 포함이 안 됐었다 이런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드래곤이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의혹은 좀 경찰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그 최초에 그 8명의 내사자 중에 지금 구속이 된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그분 통해서 이성균 씨도 드러났고 지드래곤 또한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말씀은 앞서 처음에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외에 지금 지드래곤이 또 혐의가 드러난 셈이니까 앞으로 또 이게 연예계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지금 8명 그 외에 지드래곤인데 그 외에도 사실상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인사들도 사실상 포함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내용이고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 경찰에서 나오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서는 좀 과도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모양입니다. 또 너무 과한 추측은 지양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경찰에서 밝힌 거는 그냥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다라고만 밝히고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혹은 여러 종류인지 혹은 투약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까? 네, 아직은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전에 또 전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인지 또 얼마만큼의 양이나 기간인지에 따라서 사실 가중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는 대마 쪽 흡입 혐의인데 초범이기도 하고 흡입한 양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드래곤이 흡입한 대마의 경우에는 마약의 종류 중에서 가장 형량이 경한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건에 같은 경우에 동일한 대마인 건지 아니면 향정신성 약물인 건지 그 외에 뭐 코카인 등 아니면 뭐 졸피뎀 등 뭐 필로폰 등인지에 따라서 사실상은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도 있고 또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중 요소에 해당될 수 있어서 형이 이제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체적인 형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드래곤 씨의 경우는 일단 뭐 정확한 투약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투약한 마약이라든지 종류, 횟수 이런 것을 알려면 모바일 검사라든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증거들은 그럼 경찰이 채취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직은 채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뭐 소변 검사나 모바일 검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횟수라든지 그 종류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성균 씨는 어떤가요?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그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중에서 3명이 피해자로 전환이 됐고 그중에 1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란 말이죠. 구속된 사람이 유흥업소 실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명만 구속되고 지금 이성균 씨 신부는 피해자지만 불구속 입건돼서 지금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대부분 뭐 혐의가 어느 정도 좀 확인됐다고 해서 구속이 다 되는 건 또 아닌가 봐요. 네, 사실상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예.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마약 사범의 구속률은 20에서 22%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면 그 혐의의 확정성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성균 씨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 모바일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미 제출을 요청을 할 텐데 아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강제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성균 씨가 어떻게 법정에서 좀 주장을 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소변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이제 일주일, 뭐 1개월 정도까지 밖에 밝혀지지 않지만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1cm 정도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만약에 자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최근에는 1년 동안의 마약의 증거로서 모바일 검사 결과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변 검사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명확한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성균 씨 입장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성균 씨는 지금 대마 외에도 또 다른 성분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꼽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종류가 많아질수록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횟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중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약의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인자에는 이제 마약의 종류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횟수, 기간, 투여 양, 그다음에 마약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떠한 위해를 강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면 좀 더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마약 사범 구속률이 한 20에서 22%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마약을 어느 정도 하면 구속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한 번 1회에 그치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초범이라서.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단기에 그치지 않고 뭐 1년 이상으로 장기간으로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여러 을 투약한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구속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아인이 투약한 양과 그다음에 기간이 굉장히 장기고 다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됐던 거는 당시에 이제 초범이기도 했고 또 범죄를 인정하기도 했고 또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불구속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 여부와는 좀 별개로 공갈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에게 주었다라면서 이제 고소를 또 진행했잖아요. 이 수사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상 마약의 사실관계와 공갈 협박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설령 이제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은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과 무관하기 때문에 뭐 감형 인자 등으로 뭐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위약금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아인 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유아인 씨의 경우는 뭐 100억대에 달하는 뭐 배상을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성균 씨와 관련된 기사 제목에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톱스타 기준으로 유명인들이 광고나 뭐 어떤 촬영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약 관련해서?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이제 광고 모델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품위 유지 의무라 함은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방송이 되죠. 그 기간 동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그 회사, 그 광고 업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 품위 유지 의무가 조항에 있습니다. 또한 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이 이제 개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봉된 이후에도 그러한 품위 유지를 지켜달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계약서, 약정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계약서마다 다 다른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대부분 광고의 경우에는 배우가 광고 모델이 지급받는 광고료의 한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거는 보통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균 씨가 이전에 계속 광고했던 그 광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위약금이 본인이 받았던 광고료의 한 2~3배 정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추측이 됩니다.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대해서 이제 아마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고주 입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